수목 병리학 272페이지 토양 수분 부족 1. 생육기의 건조 나무는 자라면서 여러가지 수분 부족,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지속기간에 따라 생장기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가뭄과 생장기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가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장기적인 가뭄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나무 1년생 식물과는 달리 일시적인 수분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은 어느 정도 큰 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수분 스트레스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수분 부족에 의한 증상 가운데 가장 흔하고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의 마름이다. 입마름은 활엽수에서는 입의 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조직이 마르며 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이다. 침엽수에서는 입 끝부터 기부 쪽으로 마르면서 갈색으로 변한다. 활엽수 입마름병은 활엽수의 입마름은 초기에는 탄저병에 의한 병진과 혼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분 부족이라면 인맥과 인맥 사이의 조직이 다르지만 탄저병에서는 인맥을 포함하여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며 그 모양도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또한 수분 부족에 의한 입마름은 위쪽 또는 끝 가지에 달린 잎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심하게 나타나 아래까지의 증상이 확산되어 내려오는 데 비하여 탄저병에 의한 입마름은 주로 아래까지에 달린 잎에서부터 나타나서 윗가지로 옮겨간다. 입마름은 증산작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뿌리에서의 수분 흡수가 불량하여 잎으로 충분한 양의 수분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잎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잎의 가장자리가 가장 먼저 수분 부족을 겪고 심하면 조직이 터지며 잎이 마른다. 주맥 부근의 여벽 조직은 거의 잎이 떨어질 때까지 푸른 상태로 남아있으나 잎맥 사이의 조직은 갈색으로 변한다. 이는 잎맥이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여벽 조직에 수분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분 부족이 심하면 한여름에도 잎이 떨어질 수 있다. 수분 결핍이 한 생육기 이상 계속되면 잎이 떨어지고 끝 가지들이 말라 죽는 마름 현상이 나타나 수관이 엉성해진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마름 현상은 잔가지에서 비교적 큰 줄기까지 퍼지기도 한다. 증상이 이 정도까지 진전되면 땅속의 뿌리도 말라 죽는데 가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근관, 가장자리 작은 뿌리털들이 먼저 죽는다. 수분 스트레스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강우량과 강설량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로수나 정원수, 조경수 등은 좁은 공간 또는 생리적으로 부적절한 위치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우량과 강설량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수분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다. 우선 뿌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특히 중요한데 한정된 뿌리 공간은 수분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다. 큰 도로를 따라 심겨 있는 가로수는 대개 도로와 인도, 배수구 등에 둘러싸여 지극히 한정된 공간에서 자라고 있다. 이러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땅 밑을 살펴보면 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했기 때문에 수분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분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장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 길가, 바위 위, 토심이 얕은 땅 등은 특히 수분 부족을 겪기 쉬운 장소이고 이러한 환경하의 나무들은 수분 부족에 의해 피해가 나타나기 쉽다. 어떤 지역에 가뭄이 든다면 이러한 환경하의 나무들의 가뭄 스트레스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또한 땅 밑의 수맥 윗부분이나 웅덩이, 호수 등 물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그 토양의 수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뿌리 호흡을 위해 뿌리가 땅속 깊이 뻗지 않고 지면으로 뻗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날씨가 건조하여 지표면 가까이의 흙이 마르면 수분 부족을 겪는다. 뿌리가 깊이 뻗어 있는 나무는 지표면의 흙이 마른다고 하더라도 땅속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분 부족을 겪지 않는다. 일반 초본식물과는 달리 커다란 목봉식물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수분 부족과 잎마름 병증이 나타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개 수분 부족이 일어나고 수십일 내지는 수백일이 지나야 잎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시차 때문에 잎마름 증상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분 부족을 겪는 나무의 경우 그 생육기 동안 지상부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견디는 반면 뿌리는 늦여름이나 가을에 심각한 피해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그 영향이 다음에 나무의 지상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입마름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연중 강우 경향은 물론 최근 2-3년간의 강우 자료도 검토해야 한다. 수분 부족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를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다. 물론 산림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방법이지만 가로수나 정원수, 조경수 등은 관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토양에 물이 스며드는 데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관수는 낮은 유속으로 12시간 이상 걸쳐서 적당히 해야 한다. 즉 물이 땅속 30 내지 50cm 깊이까지 스며들어 근권 전체가 완전히 젖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10일 이내에 비가 내린 적이 있다면 굳이 추가 관수를 할 필요가 없다. 겨울 건조.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들은 겨울 동안 건조에 그린 큰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 겨울에도 잎이 달려있는 상활력수렴, 침엽수들은 비교적 큰 피해를 입는다. 겨울에는 대기 온도와 아울러 토양의 온도도 비록 지표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토양수가 얼어서 나무가 흡수할 수 없으므로 나무는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을 보충하기 힘들다. 특히 바람이 부는 날에는 증산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므로 큰 피해가 크다. 또한 늦가을의 온난화도 겨울 건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수분 부족 스트레스는 주로 늦겨울과 이른 봄에 발생하며 이 현상을 겨울 건조 또는 겨울 입마름이라고 부른다. 겨울 입마름의 증상은 여름 입마름과 비슷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잎이 노란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색깔로 변하며 새로 자라 나오는 잎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봄이 되어 겨울 건조 요인들이 사라지면 나무가 다시 활력으로 회복되므로 봄에 새로 나오는 잎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상록수는 모두 다 겨울 건조의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측백나무나 철쭉나무 같은 몇 종은 감수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조에 특히 민감한 상록수일수록 바람이 심한 장소에 옮겨 심었을 때에도 겨울 건조 증상이 잘 나타난다. 울타리나 노출된 곳에 심는 상록수는 미관상으로는 좋아도 나무 자체는 건조 스트레스를 겪을 확률이 높으므로 건조에 민감한 종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겨울 건조를 막으려면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나무 주변에 바람을 막거나 줄여줄 수 있는 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늦가을에 증산 억제제를 입에 살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보습제. 보습제는 작용 기작에 따라 토양의 수분력을 높여주는 토양의 보수력을 높여주는 물질과 함수율을 높여주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토양의 보수력을 높여주는 물질은 대부분 비이온계 계면 활성제로서 친수성인 부분과 소수성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토양에 처리하면 모래알 등의 소수성 표면에 결합하여 자신의 친수성 귀가 모래알의 표면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소수성 표면 구조를 친수성 표면 구조로 변화시키고 토양이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물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을 모래땅과 같이 물이 머물지 못하고 잘 빠져나가는 토양에 사용할 수 있다. 함수율을 높여주는 물질은 자신이 비교적 많은 양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가 주변의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분을 주변으로 방출하는데 주로 전분 등 고분자 화합물이 주성분이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무게보다 200배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습제는 여러 해 전부터 부분적이나마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토양 수분 함량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 조경, 특히 잔디 관리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센트럴파크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나무를 새로 옮겨 심고 보습제를 처리한 후 처리하지 않는 나무보다 건조 스트레스에 대해 견디는 힘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 보습제가 뿌리 주변 토양의 습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여 뿌리의 생장 환경을 적당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끝까지의 생장은 대개 뿌리의 생장과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보습제를 처리한 나무가 처리하지 않는 나무보다 끝까지의 생장이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토양 수분 관리는 먹본류의 성장과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 또는 잔디를 관리할 때 상습적으로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이라면 보습제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보습제도 낮은 온도에서는 얼거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므로 겨울 건조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현재 농업용으로 쓰이는 보습제들은 식물에 대해 약해가 없어 안전하며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도 없다. 4. 증산 억제제 증산 억제제는 앱시스산, 아스피린 등의 기공이 열리지 않도록 대사를 저해하는 제제와 왁스 등의 방막 형성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앱시스산과 같이 기공의 열림을 억제하여 증산량이 감소되도록 하는 것이 증산 억제제인 반면 왁스와 같이 기공을 포함한 잎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기공으로부터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증발 억제제이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대사 저해제가 아닌 증발 억제제를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실제로 증발 억제제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둘 사이의 구분 없이 모두 다 증산 억제제라는 말을 쓰이고 있다. 증산 억제제는 피막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개발된 제제로서 묽게 희석하여 잎 표면에 살포하면 얇은 피막을 만들고 기공을 덮음으로써 수분의 증발을 억제한다. 증산 억제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물질에는 OED, 실리콘 오일, 페놀 액티러스 왁스 등이 있다. 기공을 덮어 증산을 억제하는 제제이므로 활엽수의 경우 주로 잎 뒷면에 고루 살포하여야 하며 심엽수의 경우에는 주로 잎 안쪽에 살포해야 하나 실제로 가지의 피목들로부터 수분 증발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잎과 가지 전체에 고루 살포하는 것이 좋다. 이미 활착되어 자라고 있는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대기 또는 토양의 습도가 낮을 때 잎과 잔가지들에 살포한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뿌리의 활착을 돕기 위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면 옮겨 심는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옮겨 심기 위하여 뿌리의 분을 트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분을 뜰 때 잔뿌리의 상당 부분이 잘려나가며 옮겨 심기 위한 이동 중에도 기공을 통해 수분 손실이 많기 때문이다. 증산 억제제는 나무뿐만 아니라 야채나 과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수확 후에 살포하면 수송과 저장 중에 신선도가 더 오랫동안 유지되며 감량도 적다. 심지어는 토양 표면에 살포하였을 경우 토양 습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나 유지기간이 길지는 않다. 현재 농업용으로 쓰이는 증산 억제제들은 식물에 대해 약해 없이 안전하며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도 없다. 3. 토양 수분 과다. 1. 침수. 토양이 물에 고이면 나무는 뿌리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뿌리가 죽어서 나무 전체가 완전히 말라 죽는 일도 있다. 지상부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뿌리도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므로 뿌리 주변은 절대적으로 통기가 잘 되어야 한다. 통기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흡수할 수 있는 산소의 부족과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과다 집적으로 인하여 뿌리는 질식한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약 20%에 이르는데 이 산소가 뿌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 내 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통기가 잘 되는 토양이라 할지라도 토양 중의 산소 농도는 15 내지 20%로서 대기 중의 산소 농도보다는 낮다. 토양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산소의 농도는 급격하게 떨어지며 지하수면 근처는 1%에 불과하다. 산소 농도가 10%보다 낮아지면 나무 뿌리는 호흡곤란을 겪기 시작하며 3% 이하로 떨어지면 뿌리는 완전 질식하여 성장이 멈춘다. 지표면에 물이 고여 있으면 대기 중의 산소가 토양 속으로 확산되어 들어갈 수 없으며 뿌리 주변의 흙에 물이 꽉 차 있다면 토양 입자 사이에 공급과 산소가 스며들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토양이 혐기적으로 되어 뿌리와 공기 사이에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못한다. 결국 뿌리는 질식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수목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곧 죽거나 썩어버린다. 일반적으로 수분 과다의 영향은 성장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스트레스의 지속기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고산지종의 수목에서 가장 빠르게 발생한다. 고산지에서는 언제나 수분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으므로 홍수가 나도 침수되는 일이 없고
따라서 고산지종의 수목들은 침수에 대한 내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수분 과다의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지형을 바꾸거나 배수시설을 만들고 토지를 개량하여 물이 잘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방법보다는 침수에 대하여 내성이 큰 친근성 수종을 재배하는 것이 더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습한 지역에서도 잘 사는 호습성 수종으로 버드나무와 포퓰러 등이 있다. 이 침식, 언제나 물이 흐르는 시냇가나 많은 비가 왔을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가파른 경사지 또는 골짜기 등에서는 흐르는 물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흙이 씻겨 내려가며 나무뿌리가 드러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높은 지하수면 때문에 뿌리가 대개 천근성이므로 침식에 의한 뿌리의 노출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출된 나무의 바깥쪽 두기나 물흐름 방지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3. 눈 또는 얼음에 의한 피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나뭇가지에 눈이나 얼음이 과도하게 쌓여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질 수도 있다. 사람의 힘으로 폭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겨울에 나타나는 가지나 줄기의 손실은 사전에 가지 보호 작업을 통해 미연에 경감할 수 있다. 상록수의 경우 잎이 너무 울창하거나 적체자들이 많아 수관이 빽빽하면 눈이 과도하게 쌓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적체지들을 제거하고 강전정을 통해 수관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낙엽수의 경우에도 잔가지 밀도가 높다면 눈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으므로 잔가지들을 솎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분지각이 예리한 가지는 정상적인 목재 형성을 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부러지거나 찢어지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가지나 줄기들은 어릴 때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제거하기 어렵다면 적당한 시기에 지주대 설치나 쇠조임, 브레이싱 등 보강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한편 건물벽에 거의 붙어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눈이나 얼음 등에 의해서 심각한 상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적어도 겨울 몇 달 동안만이라도 나무 위에 강한 망등을 쳐주어서 나무를 보호해야 한다. 가끔 내리는 우박도 나무에 피해를 주는데 커다란 우박덩어리는 잎에 상처를 낼 뿐만 아니라 잔가지에도 상처를 내며 궤양 같은 흔적을 남긴다. 이 상처는 심한 경우 궤양과 같이 가지에서의 물질의 흐름을 차단하기도 하며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하여 쉽게 부러지도록 만들기도 한다. 대기, 습도 이상에 의한 장애. 토양 수분보다는 덜하지만 대기 수분 역시 나무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대기 수분은 기공에 영향을 미쳐 증산율을 변환시킨다. 대기 습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식물이 증산작용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기 습도의 피해는 일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 상대 습도가 낮아서 나타내는 피해일 뿐 상대 습도가 높아서 나타내는 피해는 거의 없다. 상대 습도가 높을 때 식물에 나타나는 피해는 습도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높은 습도로 인하여 곰팡이나 세균 등 기생성 식물 병원체의 활성이 증가하여 그에 따라 접종이나 감염 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낮은 상대 습도. 온도가 매우 높거나 바람의 속도가 매우 빠를 경우에는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잎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수분을 뺏어간다. 그 결과 나무에는 잎가 마름이나 불 또는 열에 된 듯한 증상 등이 나타나는데 특히 과육이 많고 수분 함량이 높은 열매는 쭈그러들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나무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시드름을 겪는다. 그러나 대기습도, 상대습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은 대개 일시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상대습도가 낮아서 나무가 피해를 입는 일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실내 대기는 자연 대기와는 달리 상대습도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옥과는 달리 아파트로 대표되는 이른바 현대적이라는 서양식 가옥은 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
안과 밖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의 습도 차이가 매우 크다. 현실적 건물과 아파트는 겨울철에도 식물체가 자라기에 충분한 상태로 난방을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지만 때로는 이 때문에 실내 습도가 15 내지 20%까지 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정도의 상대 습도는 사막시대의 상대 습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낮은 실내 상대 습도가 집안에서 자라는 식물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똑같은 실내라 하더라도 라디에이터와 같은 난방기구 주변의 공기는 특히 더 건조하다. 이러한 장소에 놓인 화분 식물은 다른 장소에 있는 식물보다 훨씬 더 빨리 소모하며 자라는 것도 시원치 않고 수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는 다른 식물보다 더 빨리 식는다. 또한 잎, 특히 아랫부분이 잎들에는 전무늬가 스포트가 나타나거나 잘 마르며 다 자라기도 전에 떨어지기도 한다. 꽃이 피어 있을 때 대기 건조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이나 꽃봉오리가 갑작스럽게 시들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물체를 시원하고 습도가 충분한 온실이나 화원으로부터 갑자기 덥고 건조한 집안으로 옮겨왔을 때 특히 심하다. 토양 3. 토양 스트레스. 토양은 나무가 뿌리를 받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공급하는 등 나무의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서 다양한 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 및 무기 물질의 복합체이다. 숲과 같은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그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흙의 형태와 성질에 잘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가로수는 옮겨 심거나 또한 제한된 환경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는 적당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드물며 토양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자란다.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데 필요한 토양건과 토양 스트레스에 대한 내수성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다양하다. 토양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토양 자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는 스트레스 위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토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토양학 관련 전공 서적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토양의 기본적인 성질. 토양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구성 요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두 성질 모두 나무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비정상일 때 나무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스트레스가 가해진다. 토양의 물리적 구조는 나무가 뿌리를 뻗는데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큰 나무도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치밀해야 한다. 아울러 수분과 양분도 적당히 보유하는 등 화학적 성질도 나무의 생장에 적합해야 한다. 토양의 중요한 화학적 성질은 유기물 및 무기물의 함량과 토양 산도이다. 토양 양분, 특히 무기물은 나무의 생장에 관여하고 있는 기능들이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특정 무기물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으면 그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난다. 토양 산도도 때로는 나무의 생장 기능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데 대부분의 나무는 pH 5.65 약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고 잔디는 pH 6 정도에서 잘 자란다. 토양 산도는 산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6.5, 5.5에서 6. 토양 스트레스의 진단. 토양 스트레스, 특히 무기물 양분들이 불균형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양분 불균형에 의한 증상은 많은 경우에 양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하며 양분 이외의 다른 환경 조건이나 미생물 병원체, 특히 바이러스나 파이토플라스마 등에 의한 증상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양분의 불균형을 진단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양이 나무의 생장과 적당한 생장에 적당한지 판단하려면 토양과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잎을 분석해야 한다. 토양 및 나뭇잎 분석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대학교, 임업진흥원, 시험장 등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영양 불균형의 진단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토양 분석에서는 구성 입자의 종류, 산도, 영양물질의 종류 및 함량 등을 조사한다. 흡수 활동이 활발한 뿌리는 대개 집 표면으로부터 30cm 이내에 존재하므로
보통 서너 군데의 위치를 지정하고 지표면을 가볍게 걷어낸 후 10 내지 20cm 깊이의 흙을 채취하는 것이 좋다. 토양의 화학 분석은 흙 속의 유기물 등 영양원과 무기물의 농도를 알려주고, 물리적 조건 분석은 뿌리의 생장을 위한 영양원과 무기물 이용성을 알려준다. 어떤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영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 속에서 뿌리가 흡수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여 나무의 결핍증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토양의 물리 및 화학적 성질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토양 분석이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흙 속의 미량원소 중 일부는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하여 분석하기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나무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토양 분석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오는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뿌리가 흡수한 양분이 축적되는 나뭇잎의 성분을 분석하면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나뭇잎 분석의 주된 내용은 생장에 필요한 다량 및 미량원소와 오염물질 등이 있으며, 나뭇잎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들 물질의 함량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과수는 겉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도 몇 년 안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토양과 뿌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나무 주변의 토양에서 일어난 최근의 관리 작업들, 즉 비료나 농약, 처리 등 오염물질의 발생 등도 자세히 조사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화학적 토양 스트레스, 토양 산도 스트레스. 흙의 산도가 낮으면 흙 속에 영양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므로 pH 5.0 이하의 산성 토양에서는 대부분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 토양에서는 녹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던 물질들이 산에 녹아나와 독성 물질의 활성이 높아져서 나무가 독성에 의한 피해를 보기도 한다. 산성 토양을 교정하려면 흙 속에 소서피를 처리하면 된다. 염기성 토양도 나무에 피해를 주는데 특히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진달래나 철쭉 같은 관목에는 치명적이다. 토양이 강염기성이면 토양에 이탄, 황화, 알루미늄 또는 황 등을 처리하여 교정해야 한다. 무기물 불균형. 무기물 영양분도 유기질 영양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흙은 나무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원을 고루 함유하고 있다. 만일 무기물이 균형이 깨지면 결핍 증상 또는 과다에 따른 독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 작물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물 중 비료의 주성분인 질소, 인산, 칼륨, 황, 마그네슘, 칼슘 등은 비교적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다량 원소이고, 망간, 철, 붕소, 구리, 아연, 몰리브덴 등은 적은 양만을 필요하는 미량 원소이다. 질소 화합물은 대부분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쉽게 씻겨나가므로 잎이 누렇게 되는 질소 결핍 증상을 나타내기 쉽다. 인이 모자라면 열매가 부실해지고 칼륨이 모자라면 생육이 부진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다량 원소는 질소를 제외하고는 흙 속에서 쉽게 결핍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미량 원소 불균형에 의한 이상은 다량 원소 불균형에 의한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나타난다. 몇 가지 중요한 미량 원소 결핍증 과다 증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철 1. 철 결핍증. 철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 부족하면 잎의 엽록소 함량이 낮아져 세 가지의 어린 잎들이 누렇게 되며 잘 자라지 못한다. 염기성 토양, 특히 칼슘 농도가 높은 흙 속에서는 철이 다른 이온들과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여 존재하므로 뿌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토양 산도를 낮추려고 석회를 과다하게 처리하였거나 적당량을 처리했어도 처리한 석회가 지형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위치에 모이면 그 부분의 염기성이 높아져 철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황화를 석회 유도 황화라 부른다. 철 결핍에 따른 엽록소 생산량의 저하는 에너지 생산량을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생장도 느려진다. 황화 증상은 철 결핍증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심하면 잎조직이 괴사하여 수분 결핍에 의한 마름 증상과 혼돈하기도 한다. 철이 공급되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 나타나며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몇 년 내에 고사한다. 철은 황화철이나 철킬레이트 화합물인 형태로 잎에 분무하여 공급하는데, 완전히 전개된 잎에 분무해야 하며 개화기에는 피해야 한다. 이러한 철 화합물은 토양에
용해되어 토양에 용해되어 뿌리가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토양의 완충 능력과 저항력이 커서 철이 토양 입자에 흡착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철화합물을 나무 줄기에 직접 주입하는 것인데 철화합물의 경우 수관주입법 중에서 미세 압력식 또는 삽입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철을 사용하려면 2 내지 4주 안에 황화 증상은 사라지는데 성공적인 결과는 철의 부산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줄기의 낮은 부위에 주입하여 나무의 모든 잎에 철이 최대한 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백류는 아래쪽일수록 수지가 많이 나와 구멍을 막으므로 지면에서 1.5m 이상의 높이에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된 철은 2 내지 3년에 걸쳐서 서서히 방출되어 나무 전체에서 소모되므로 몇 년 뒤 다시 황화 증상이 나타나면 철을 다시 주입하여야 한다. 구리 독성. 구리가 결핍되면 잎에 황화 또는 줄기, 속마름 등이 나타나며 반대로 과다하면 괴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구리 과다는 가끔 나타나는데 구리 함유 오염물질이 발생 또는 구리 함유 살균제 과다 사용 등 집적 등이 원인이다. 보르도액 등의 구리 함유 살균제를 반복 사용하면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어 마침내 나무의 독성을 나타낸다. 구리 독성 증상은 잎맥 사이의 여벽 조직에 나타나는 황화와 식물체의 전반적인 위축이다. 뿌리의 원뿌리는 두꺼워지고 겹뿌리는 적어져서 괴사하는 조직도 나타나고 결국에는 고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겹 황화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구리 독성이라면 철을 처리해도 완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구리는 흙의 미량으로 존재하므로 토양 분석으로 구리 독성을 찾기도 힘들며 식물 조직 분석이 가장 믿을만한 진단법이다. 어느 부분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뿌리가 측정하는 데 가장 알맞다. 구리는 같은 농도일지라도 사양토에서는 독성이 가장 낮은 반면에 진흙이나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에서는 비교적 높다. 구리 독성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 주변의 구리 농도를 낮게 유지시켜주는 것, 즉 구리 함유 살균제를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해 물질로서의 구리는 오염원이 피해를 받은 나무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조절하기 어렵다. 구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한 뒤 치료를 위해 규칙적인 관계와 인산 함유량이 많은 비료 등의 시비로 뿌리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3. 붕소 독성. 붕소는 필수 미량 원소로서 결핍되면 새싹의 분열 조직이 피해를 주고 조직의 속썩음이 생기지만 너무 과다하게 있어서도 나무에 피해를 준다. 붕소는 합성 세제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제가 섞여 배출되는 생활하수 등 나무 주변을 통과하는 하수관에 노출된다면 토양에 붕소가 축적되어 결국 붕소 독성이 나타날 것이다. 소나무에서 붕소 독성은 새눈의 괴사를 일으킨다. 심하면 잎의 기부가 연록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솔잎은 결국 죽어서 떨어진다. 붕소가 제거되지 않고 계속 영향을 미치면 나무는 쇠약해지거나 죽는다. 붕소 독성은 토양 분석 및 잎 분석으로 대부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4. 망간 결핍증. 망간 역시 철과 마찬가지로 철소의 구성 성분으로서 결핍되면 잎이 누렇게 된다. 나무는 생장하면서 잎이 점점 누렇게 되고 일찍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나무는 쇠약해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토양 분석으로 망간의 농도를 알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망간 결핍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토양이 강산성일 때에는 뿌리가 망간을 흡수하지 못해 나무에 망간 결핍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핍증은 알칼리성 토양에서도 발생한다. 망간 결핍증은 특히 토양 온도가 내려가 뿌리의 활동이 정지되어 토양으로부터 원소 흡수가 어려운 겨울철에 잘 나타난다. 망간 결핍증은 망간을 염이나 킬레이트 화합물의 형태로 옆면에 살포하거나 철같이 줄기에 직접 주입하며 치료할 수 있다. 망간 역시 반드시 펴진 잎에 살포해야 한다. 5. 기타 결핍증. 이 밖에도 여러가지 원소들이 결핍되었을 때 각각 특유의 결핍 증상을 보이는데 세포막의 투과성과 관련이 있는 원소인 칼슘이 결핍되면
새싹이 흰색 갈색으로 변하며 마르는데 칼슘 결핍은 산성 토양에서 잘 나타난다. 황결핍증은 질소 결핍과 비슷하여 아랫잎부터 누렇게 변하고 줄기는 단단해진다. 아연이 결핍되면 잎이 작아지고 잎맥 사이에 황화 증상이 나타난다. 3. 저글란 독성. 호두나무는 생육기관의 뿌리에서 저글란이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다른 종의 식물들에게 해를 준다. 저글론은 천연 제초제로 호두나무가 주변 식물들이 경쟁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분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이러한 현상은 타감작용이라고 한다. 호두나무 근처의 식물이 갑자기 시들거나 누렇게 변하고 심지어 죽는 것도 있다면 저글란 독성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받은 식물의 줄기나 가지를 살펴보면 시드름병과 비슷하게 물관부가 변색되어 있다. 방제법은 호두나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호두나무 근처에 있는 저글론에 민감한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다. 저글론은 토양 속에서 멀리까지 확산되지 않으므로 호두나무 근권 밖에서 자라나는 나무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글론의 지속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아서 땅속에서 한 생육기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무리 민감한 수종이라도 호두나무를 제거한 후 1년 뒤에 심으면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는다. 잠깐 쉬겠습니다.